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어제 극한호우가 수도권에 쏟아지면서 피해가 컸죠. 지금도 곳곳에 비가 내리는데요. 호우 긴급재난 문자 받으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전까지는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으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특검이 신병 확보 이틀 만인 오늘 김건희 씨를 소환합니다. 윤 전 대통령과는 달리 김 씨는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검은 일단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위주로 구속안에 기소하는 데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주 등 경기 북부 지방은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다시 비가 강해지는 가운데 수도권은 1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에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하천 주변 주민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지고 열차 운행이 한때 멈췄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오늘 구속된 이후로는 처음으로 특검에 소환됩니다. 특검은 일단 기소 준비를 위해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혐의 위주로 추가 조사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앞서서 일본에 들러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는 건 이례적인데요. 한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호우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밤새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이어지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경기 파주시 파평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비가 많이 왔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약간 비가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까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차게 내리던 빗방울이 지금은 잠시 주춤한 모습입니다.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하천이 경기 파주시 파평면에 있는 놀로천인데요. 물이 상당히 불어나 빠르게 흐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유속이 상당히 빠르고 물도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새벽 3시 반쯤 이곳보다 조금 더 상류에 있는 놀로천이 범람해 파평면 덕천리 주민들은 파평초등학교와 파평중학교로 즉시 대피하라는 긴급 재난 문자가 오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 취재진이 이곳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도로 곳곳에는 물이 범람하며 쌓인 토사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또 일부 도로에는 물이 들어찬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 인근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도 시간당 72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내리며 새벽 1시 반쯤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또 그즈음부터 도로 일부가 침수되며 자유로 당동나들목 양방향 통행이 전면 제한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파주시 적성면, 연천군 정고급 등 경기 북부 곳곳에 극한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렸는데 지금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부터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진 극한호우로 말 그대로 비상 상황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어제 오후 6시 반부터 비상근무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어젯밤 11시를 기준으로 집계된 전국 상황을 살펴보면 도로와 주택 침수는 70여 건의 시설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700여 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임시 주거시설에서 지내기도 했는데요. 곳곳에서 빗길 사고도 잇따르며 경기 김포와 포천, 인천 등에서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고돼 있는 만큼 재난 문자나 뉴스 등 날씨 소식에 귀 기울이시고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곧 출근 시간대가 다가오는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수시로 교통 상황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시 파평면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파주 등 경기 북부 지방은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확대 발령됐는데요.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지금 경기 북부 지역이 비상인데요. 파주에는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된 곳도 있는데 이후에도 강한 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파주와 연천 지역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 문사 등 운천리 지역을 중심으로는 새벽 사이에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비가 여러 시간 집중됐기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강원도 지역으로도 현재 영서 북부 지역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이 점차 확대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도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우 재난 문자 발송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실시간 전송 내역을 알 수 있는 기상청 사이트입니다. 지금 주황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가장 최근 발송된 지역인데 조금 전 새벽 5시 18분을 기해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지역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또 3시간 강수량이 90mm에 달하면서 이 지역에 재난 문자가 발송된 상황입니다. 이에 앞서서 연천 지역으로도 새벽 3시 20분쯤 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내려졌는데요. 장남읍 지역과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정곡읍 지역 그리고 청산 지역에 호우 재난 문자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렸는데 3시간 강수량이 100mm로 넘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도 계속해서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앞서서 파주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우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1시간에 70mm로 넘어섰는데요. 이 지역으로는 지금 보시면 이 파주 지역에서 재난문자 지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주변 지역으로 피해 구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산읍과 파평면 그리고 적성읍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된 뒤에 계속해서 시간당 강수량이 많은 상태인 시간당 강수량이 50mm 이상의 상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도로 침수와 하수구 역류 그리고 피해 지하차도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시면 가급적 야외 출입을 피해 주시고 또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주변 대피소를 확인 후에 안내 방송에 따라서 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더 상황을 보시면 현재 정체 전선에 따라서 비구름이 서해상에서 내륙으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의 강한 호우구름이 연천 지역과 동두천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비가 극한 호우로 이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또 강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이렇게 강한 비구름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도 영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된 상황입니다. 특히 긴급 호우 문자가 발송된 이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다 확인이 되지 않고는 있지만 이미 침수와 범람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서해상으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비구름이 계속해서 지금 수도권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호우 피해가 가중되거나 또 새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조금 더 경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보 상황을 보시면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특보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우 경보와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지금 짙은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곳에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고 충남 서해안 지역에도 지금 호우 경보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 지역의 경기 서해안으로는 강풍 주의보가 그리고 풍랑특보도 지금 서해상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사태 위기 경보도 지금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도 산사태 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짚어보고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연천군 임진강 이쪽 필승교의 수위가 1m 이상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천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행락객이나 야영객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호우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는 얼마나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까?
네, 이미 경기 북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3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내릴 비의 양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고 1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도에 120, 그리고 충청도를 중심으로 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강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 이 중부지방으로 시간당 5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겠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7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동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렇게 수도권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하천 주변 주민들에게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요. 열차 운행이 한때 멈추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관상교입니다. 하천이 넘쳐 물이 도로 쪽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평소 졸졸 흐르던 하천이 2시간 만에 불어난 겁니다. 하수구 역류하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좀 불편했어요. 우측차로가 잠긴 데가 좀 있었어요. 흙탕물로 돼 있고.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고양시는 창릉천과 풍동천 등 인근의 저지대 주민에게 안전장소로 대피하라고 공지했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중랑천 서울 중랑교와 포천천 포천시 포천대교 지점 등 수도권 곳곳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호우에 경의중앙선 일산역에서 수색역 구간 등은 한때 열차 운행을 멈췄고 일부 구간은 지연 운행됐습니다. 교외선 의정부역에서 대곡역 구간 운행 열차는 안전을 위해 아예 하루 동안 운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과 인천, 경기 3개 시도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데 이어 충남 지역에도 호우 경보가 발령되자 중대본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밤사이 추가적인 강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 주민 대피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밤사이 외출을 자제해달라며 위험지역에는 최대한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호우 경보가 내려진 인천에는 1시간에 최대 149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호우가 집중됐습니다.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속출했고요. 지하철 역사에도 물이 흘러들어와서 무정차 통과하는 일도 빚어졌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인천시 남동구의 승기사업소 남동 2 펌프장.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 탓에 가동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며 펌프장이 침수됐습니다. 관계자들이 출동해 펌프차로 물을 빼내는 등 긴급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곳곳의 주택들도 물폭탄에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도로 수십 곳도 물이 갑자기 불면서 통제돼 배수 작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특히 인천 지하철 1호선 박촌역에는 도로에서 불어난 물이 역사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물막이판을 설치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대합실과 승강장까지 물이 들이닥친 겁니다. 이 때문에 정오부터 2시간여가량 무정차 통과하는 교통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인천 전 지역에는 오전 8시 반부터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어 극한 호우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강력한 비가 오전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옹진군 덕전면에는 1시간 동안 무려 149.2mm의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인천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1,500명 이상을 동원해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상습 침수 지역과 반지하 주택 밀집지,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서해건설 회장이 복권에 전달했다는 3가지 여전히 불분명한 입장이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네, 특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오늘 구속된 이후로는 처음으로 특검에 소환됩니다. 특검은 일단 기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혐의 위주로 추가 조사할 전망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이 신병 확보 이틀 만에 처음으로 김건희 씨를 소환합니다. 김 씨 측도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구치소 측에 전달했습니다.
김 씨는 구속 피의자 신분인 만큼 지난 6일 소환조사 때처럼 출석하는 동선이 공개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특검은 일단 최대 20일 안에 김 씨를 기소해야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인데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물품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한 진술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특검은 곧 공항에서 체포한 김건희 씨의 집사 김예성 씨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액을 투자한 기업 관계자들과 IMS 모빌리티 대표까지 조사한 만큼 의혹의 핵심인 집사 김 씨까지 구속된다면 특검 수사는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고리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씨가 관련돼 있는지 수사력을 모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서희건설 측이 구속된 김건희 씨에게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한 목걸이와 함께 다른 귀금속도 추가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진품 목걸이를 확보해서 김 씨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았는데 혐의 입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서희건설 측은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문제가 된 나토 순방 목걸이 외에 다른 귀금속도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알려진 6천만 원 상당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 외에도 추가로 전달된 청탁성 뇌물이 더 있다는 겁니다. 앞서 특검은 구속심사에서 목걸이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 해당 의혹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목걸이와 다른 귀금속의 대가성 여부를 입증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혹의 핵심은 서희건설 측이 목걸이 등을 건네며 김 씨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건데 실제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는데 김 씨가 개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김 씨가 서희건설에 목걸이를 반납한 경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검은 김 씨가 목걸이를 받은 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한 이후 이를 돌려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등을 빌려 쓰고 돌려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김 씨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가짜 목걸이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목걸이를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돕거나 개입한 인물을 찾고 어떤 목적으로 모조품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부간선도로 쪽인데요.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수 분기점 구간, 그리고 성동에서 의정부 방향 상계교 구간 통행이 제한됐었는데 수위가 5시에 내려가면서 새벽 5시를 기해서 통제가 해제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연천 3번 국도 청산 IC에서 서울 방면 진입로가 통제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이쪽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차량을 우회해서 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쪽에 비가 쏟아지고요. 오늘 오전까지도 비 예보가 있어서 이렇게 교통 상황이 수시로 바뀌니까요. 지나시는 분들은 상황부터 잘 점검을 하시고 차에 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은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구속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서울구치소에 정식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독방에서 지내면서 수사를 받게 됐고요. 전직 대통령 부인에게 주어지는 예우나 경호는 없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김건희 씨는 다른 수용자들과 같은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피의자 거실에서 수용동으로 옮겨 정밀 신체 검사를 받았고 사복을 수의로 갈아입었습니다. 수용 번호는 4398, 번호표를 부착하고 기록부에 담길 사진, 이른바 머그샷도 찍었습니다. 입소 절차를 마친 뒤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평남짓 독방에 수용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란 신분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목욕과 운동 시간에도 다른 수용자들과 최대한 접촉하지 않도록 이용 시간이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식사 메뉴는 일반 수용자들과 같은 식단이 제공됩니다.
부속과 동시에 경호도 중단됐습니다. 신병이 교정당국으로 인도되면서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앞으로 특검팀 조사를 받으려 구치소를 나설 때마다 경호처 차량 대신 법무부 호송차를 타야 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앞서 오는 24일 일본에 들러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는 건 이례적인데요. 한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 대통령이 도쿄를 방문하기로 한 겁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는 24일 미국에 도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23일 회담 개최가 유력합니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상사된 첫 회담 이후 2달여 만입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혈맹 관계인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는 건 이례적입니다. 일본 측 초청도 있었지만 한일 관계 발전을 이끌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관리하되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은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차이들을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더 발전해 나가길. 1박 2일 실무방문 형태로 이뤄지는 이번 방일 기간, 이 대통령은 양국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협력 방안은 물론 고율 관세 등 미국발 통상 압박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이 바로 이뤄지는 만큼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에서 한미일 삼각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될 가능성 또한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와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살만 총리의 취임 축하에 감사를 표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이 사우디의 탈석유 정책인 사우디 비전 2030의 중점 협력국으로서 미래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나아가는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가 2달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요.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이루고 권력기관을 개혁한다는 다양한 내용을 제안했는데요. 정인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임기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 123가지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개헌과 함께 검찰개혁이 전면에 내걸렸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진 경찰국을 없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겠다는 포부가 담겼습니다.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도 핵심 국정과제로 다뤄졌습니다. 미래전략산업 투자를 위해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AI 고속도로 구축으로 산업과 지역 전반에서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AI 3대 강국과 잠재 성장률 3%,
그리고 국력 세계 5강 달성이라는 이른바 3-4-5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기술로 도약하는 글로벌 선도국가, 모두가 함께하는 국민 성장, 기회가 열리는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기본사회 구현 계획과 국가 균형 성장 전략도 발표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2달간 국정과제 수립에 힘써온 국정위를 격려하면서도 실제 정부 정책은 더 숙고에 집행될 거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임무를 마친 국정위는 국가미래전략위원회와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문제는 결국 돈입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210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수 94조 원을 더 확충하고 지출을 116조 원 절약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은 물론이고요. 추가 국채 발행과 증세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정기획위는 70년대의 경부고속도로, 90년대에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이 있었다면 2030년을 향해서는 인공지능과 에너지, 두 개의 성장고속도로를 닫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간 민생경제를 위해 33조, 인공지능에 25조, 산업 르네상스를 위해 22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국정기획위는 5년간 210조 원 재정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94조 원은 세입 확충으로, 116조 원은 지출 절감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정부의 감세 조치를 정상화하고 비과세, 감면 조치를 정비하는 세제 개편과 함께 조세 행정을 AI 기반으로 혁신하는 등의 세입 기반 개선을 통해서 94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새 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 따라 5년간 더 확보되는 세수 규모는 35조 6천억 원입니다. 세입 확충을 통해 58조 이상 더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정비하면서 그래서 실효세율을 좀 올리고 차후에는 부가가치세도 조금 올릴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16조 지출 구조 조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역대 최대 지출 구조 조정 규모는 24조 원. 5년간 같은 규모를 이어가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재정 절약간담회에서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뿌릴 씨앗이 없는데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걸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니 지금 한 대박 빌려다가 쉿불에서 가을에 한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하는 확장 재정에 거듭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 동향, 그러니까 그린북을 발표합니다. 기재부는 지난달에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 7월호에서 소비 심리 개선 등을 언급하며 한 달 전보다 낙관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불법 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이용자는 다른 통신사로 신규 가입이 제한됩니다. 방통위는 오늘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불법 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강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불법 스팸 발송자는 다른 통신사로 옮겨가는 수법으로 규제를 피해왔지만 이제 모든 이동통신사가 스팸 발송 정보를 공유해 관련 이력이 있으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5개 회사의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4월 4일부터 17일까지 최근 1년 동안 OTT를 이용한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만족도 1위는 넷플릭스였습니다. 2위는 티빙이 차지했고요. 그 뒤로는 쿠팡 플레이,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순이었습니다. 네, 다시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헌정사상 초유
동반 구속된 것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정상화의 신호탄이라고 크게 안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반응을 자제했지만 합동연설회에 나선 후보들은 정반대의 입장으로 분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씨 구속 소식에 사필 규정이다, 국가정상화 신호탄이다, 환영 입장을 쏟아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이며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 역할을 한 나토 순방 목걸이를 거론하며 거짓말이 몸에 밴 타고난 사기꾼이라거나 김 씨가 차야 할 건 목걸이가 아닌 수갑이라는 가시돋친 말로 김 씨의 위선을 부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김 씨가 온갖 집단으로부터 귀금속과 명품을 받아내는 역대 가장 치졸한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고 협공에 나섰습니다. 윤건희 공동정권의 실제 통치자 V0가 마땅히 가야 할 자리로 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이은 대형 악재에 국민의힘은 침묵했습니다. 다만 검사 출신 유상범 원내수석은 영장심사는 코미디라면서 무차별적 별건 수사를 통해 확보한 목걸이로 증거인멸을 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당대회까지 딱 9일 앞둔 당권주자들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반탄파들은 정치보복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네 분을 모두 구속했습니다. 법이 누구에게는 왼쪽으로 흐르고 누구에게는 오른쪽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찬탄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단절, 절연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계엄 옹호 세력과 극단 세력과 결별해야만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가 보수를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연일 내란 종식을 외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새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특검 수사 협조와 여야 관계 지형도가 크게 요동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씨 구속 이튿날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초유의 제1야당 강제 수사에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 빈집털이라고 반발했고 법여권은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된 이튿날 민중기 특검팀이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들이닥쳤습니다. 의원들 자택과 사무실이 아닌 제1야당 당사에 진입한 건 3대 특검을 통틀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등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전산자료 제출 협조 차원이라고 설명했는데 3년 전 통일교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입당한 의혹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관련된, 통일교 입당 관련된 보도 있었는데 그것과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500만 당원 명부 전체를 달라, 이것은 너무나 과도한 압수수색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은 특검 수사 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집결을 공지했지만 의원과 당직자 대부분은 대전 합동연설회를 위해 이미 출발한 상태였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이 조국, 윤미향 등 파렴치범을 사면해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충견인 특검을 이용해 국면 전환용 빈집털이에 나선 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유례가 없고 천인공모할 야당 탄압입니다.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반면 범여권은 여의도로 관역을 옮긴 특검 수사를 환영하며 국민의힘 의원 전반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란 사적 권성동,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윤석열과 함께한 50인의 도적들, 내란의 힘 의원들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민주당에선 위헌정당 해산 시도는 물론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별검사법 개정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가 무르익을수록 강대강 대치는 나날이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이번에는 내란 특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비판 여론에는 수사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계엄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입니다. 이 가운데 조경태 의원은 최근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위헌적인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특검은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던 김예지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당일 소속 의원들이 모이는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가며 사실상 계엄을 해제하는 데 방해를 펼쳤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은 특히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이 선포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를 막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건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계엄 전후 2개월 분량의 대화 내용이 삭제된 사실도 연관성이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 일각의 비판 여론에 내란 특검은 특검법 대상 범죄를 수사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며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등은 법률에 따른 적법한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조사 내용을 유출한 적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추후엔 특검의 수사가 계엄 당시 지도부를 겨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어제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 이어 강원도 철원에도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는데요. 오전까지 중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고 70mm의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영서 북부, 충청 북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현재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강원도 철원과 경기 포천을 비롯한 곳곳에서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파주에 내린 누적 강수량은 이미 300mm를 넘어섰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250mm가 넘는 폭우가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수도권 많은 곳에 150mm 이상, 영서에 최고 120mm 이상의 큰 비가 더 내리겠고요. 충남 북부에도 많게는 8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 중인 만큼 위험 지역에서는 안전한 곳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의 비도 오후부터는 점차 약화하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낮 동안 33도 안팎의 폭염 속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인데요. 이 확성기를 철거한 적도 철거할 의향도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한미훈련은 평가받을 일이 못 되는 헛수고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대북 확성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적도 철거할 의향도 없다면서 이 한미훈련은 평가받을 일이 못 되는 헛수고라는 이런 반발성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저희가 취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가 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남 확성기입니다. 대북 확성기가 아니라요.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 적도 철거할 의향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쏟아지면서 수도권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몇몇 하천은 홍수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학교 정문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운동장도 물이 가득한데 학생들은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어 몸을 피합니다. 낮 1시쯤 경기 김포 풍무동에 있는 중학교 모습입니다. 밑에 배수로에서 물이 막 넘쳐나고 이 주변에 물이 굉장히 많이 흥건해가지고 경찰차도 막 와가지고 1시간 이상 여기서 계속 사이렌 울리고 있었고요. 쏟아진 빗물에 도로에도 마치 하천처럼 흙탕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큰 도로변에서 물이 일로 한꺼번에 나오니까 이 지대가 좀 낮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차도 한 반쯤 찼죠. 경기 북부 지역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고양시 벽제동의 도로입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물에 잠겼었는데 여전히 곳곳에 흙더미가 남았습니다. 바로 옆 하천도 물살이 여전히 거셉니다. 경기 고양시 원당교 위에서 바라본 공릉천. 불어난 물이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하천 한가운데로 쓸려간 전봇대에 나뭇가지가 걸려있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15년 동안 이곳에 산 주민은 처음 보는 광경이라며 놀란 마음을 전합니다. 평상시보다 3, 4m 수위가 좀 올라와 있는 정도로 산책로, 자전거길, 그리고 저 아래 보이는 나무 그 주위가 축구장. 하천 바로 옆 반지하 세대에는 하수구가 역류해 물이 들어찼습니다. 한참을 퍼냈지만 물은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라면 끓여서 먹으려고 딱 앉아서 여기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물이 발바닥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분도 안 돼서 물이 발목까지 차더라고요.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에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곳곳에서 그야말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지금 호우 관련해서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조금 전 6시 10분부터 의암댐에서 지금 초당 2,000톤 이내로 방류량이 증가해서 이 주변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여기에 있는 의암댐에서 초당 2,000톤 이내로 방류량이 증가하면서 이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하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YTN에 들어온 제보 영상으로도 지금 수도권에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피해 상황은 얼마나 큰지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루 동안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인천 곳곳에 피해가 컸는데요. 제보로 본 이 피해 상황을 윤웅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물차들이 거북이 걸음으로 물살을 가르며 움직입니다. 한 운전자는 물에 잠겨 움직이지 않는지 차를 직접 밀면서 겨우 이동합니다. 빗물이 도로에 차오르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잠깐 사이에 이렇게 많이 찼어요. 한 5분, 10분 안에 물이 다 찼어요. 도로가 침수된 곳은 또 있었습니다. 차량이 이동할 때마다 바닷가처럼 물결이 출렁이고
일부 차량은 비상등만 켠 채 움직이지 못합니다. 도로를 넘어 인근 건물까지 흘러간 빗물은 마트가 있는 지하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마치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이 도로에 넘쳐가지고요. 그 지하 그 마트 쪽으로 물이 다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들어갔다가 뭐 혹시 큰일 날까 봐요.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도 폭우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시장 바닥이 온통 물바다로 변했고 상인들은 급한 대로 가게로 들어오는 물을 연신 퍼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그냥 아수라장이었죠. 이제 물 퍼내고 119 뭐 다들 퍼달라고 뭐 떠내려갈 거 못 떠내려가게 만들고. 학교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운동장은 바다처럼 변했고 교정 곳곳의 나무는 파란 이파리가 달린 가지를 간신히 물 밖에 내밀었습니다. 등교 시간이 지난 뒤 갑자기 쏟아진 비로 학교 1층이 잠기면서 학생들은 한때 건물 안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상무이국에 갔는데 운동장에서 이렇게 물이 차랑차랑거리고 있어서 좀 놀라 집에 갈 수 있나. 급식실도 침수되면서 주먹밥으로 식사를 대신했고 비가 잦아든 뒤에야 겨우 하교할 수 있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태풍도 장마도 아닌데 내렸다 하면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에는 비 예보가, 남부지방에는 폭염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 연결해서 비 상황과 또 주의할 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자, 이번에는 수도권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내릴까요? 오늘 수도권 같은 경우는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180mm 이상 예상을 하고요. 강원권 지역으로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현재 호우지표가 내려져 있는 충남 북부 지역이죠. 20에서 60, 최고 80mm의 호우가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도 파주라든가 경기 북부지방 시간당 80mm 이상 호우가 내렸는데 현재도 시간당 50mm 정도의 호우가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 중에는 일부 지역에서는 30에서 70mm 시간당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이쪽 지역 출방과 맞물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특히 출근길이 걱정인데요. 출근 시간대 특정해서 비 예보나 전망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예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는 이제 강한 비공대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도권, 충남 북부, 그다음에 이제 오늘 새벽엔 주로 이제 강한 비가 경기 북부 쪽으로 이어졌었는데 현재는 레이더 에코로 보면 수도권 쪽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근 시간에 그대로 그 맞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시간대에서 시간당 30에서 50mm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호우에 좀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상청에서는 공식적으로 장마 끝났다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비 소식이 잦아도 너무 잦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상청은 7월 20일에 이제 일단 올해 장마는 종료됐다고 발표를 했죠. 근데 사실 지금 뭐 7월 중순에 내리는 비나 8월 초나 현재 내리는 비는 사실 이 장마 때 만들어지는 이런 정체전선 영향이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이번 비는 이제 2차 장마로 보는 것이 이제 타당해 보이고요. 네. 자, 이제 다음에 이제 또다시 이제 이 북태평양 고기압 지금 확정해 오고 있는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다시 이제 내려갈 거거든요. 내려가면서 또다시 그때 내려오는 정체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는 가을 장마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참 처음 예상보다 엄청나게 많은 이런 호우가 내리고 있는데 특히 올 장마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시간당 강수량이 엄청나다는 건데요. 네.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옹진 쪽에서 시간당 149mm. 어쨌든 비공식 관측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역대 가장 강한 비가 내린 겁니다. 시간당. 이렇게 강한 호우가 내리는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보면은 일단 북태평양 고기압 남쪽에 내려가 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밀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북쪽에서는 굉장히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 쪽에서
이 정체 전선이 만들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어제 그 타이완을 가로질러서 오늘 새벽에 중국에 상륙했던 11호 태풍 버블이 있습니다. 이 버들로부터 이 거리가 현재 우리나라 중부지방으로 한 1,800km 되지만 네. 지상에서 보면 남풍이 그대로 유입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태풍으로부터 그 만들어진 열대 해양성이 아주 뜨거운 수증기가 지상 쪽에서 한반도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네. 또 1.5km 상공에서는 하층 제트, 그러니까 이 타이완 쪽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상층 수증기가 굉장히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층과 하층으로 이 수증기량이 굉장히 많고, 처음에 만들어진 것처럼 북쪽과 남쪽의 기온 차이가 크다 보니까 대기 불안정이 굉장히 강해요.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면 거대 정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호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이 정체전선상에서 아주 소규모로 만들어진 중규모 저기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규모 저기압이 만들어지면서 호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내리는 것일 겁니다. 때문에 상황이 순식간에 변하기 때문에 대피하거나 또 대비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당 100에서 200mm 정도 내린다면 인명피해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만큼의 비의 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 되게 어느 정도의 비가 내리면 어떤 상태냐, 저 되게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시간당 15mm 이상이면 아주 강한 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당 30mm 이상이 되면 이게 이제 매우 강한 비로 호우주의보 기준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면은 와이퍼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운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태고요. 시간당 50mm가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극한 호우의 기준이 되죠. 네. 그러니까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는 그런 정도의 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간당 100mm 이상은 세계 기상기구에서 극한 호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폭포 밑에 서 있는 정도의 비가 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 시간당 100mm의 호우가 내리면은 이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범람이라든가 침수라든가 이 산사태가 급속하게 발생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또 이번 호우로 피해가 컸던 이유는 도심에서는 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심 하천 주변이나 저지대 주택가에서 좀 계신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그렇죠. 시간당 100mm 이상 비가 내리면은 순간에 물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급격하게 범람이 일어나면서 침수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배수용량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이제 시간당 50m 이상이 나면은 바로 이제 문자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홍수특보가 발령이 되면은 바로 저지대 지역이라든가 상습 침수 지역 이런 주민들은 대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침수된 도로라든가 하천변 혹은 산사태 위험 지역 등에는 접근하지 않아야 하시겠고요. 이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거나 제일 먼저 이런 가스라든가 전기 이런 밸브 이런 거 전기는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는 밸브를 잠그고 대피를 하시고요. 또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굉장히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지지 않으셔야 되고요. 또 이제 이렇게 눈으로 봐도 침수가 된 지역, 집 이런 데는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러한 비가 오면서 침수가 되기 시작하면은 자동차를 안전위해서 먼저 차를 버리고 대피를 하는 것이 좋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차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저지대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고 빨리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최근에는 싱크홀이나 땅꺼짐 사고 소식도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내린 비의 양을 비추어 봤을 때 현재 지반이 어느 정도로 좀 약해져 있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은 땅속에 흙이나 모래가 쓸려 내려가면서 지반이 굉장히 약해져요. 결국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싱크홀이나 혹은 산사태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그 밑에 노후 상수도관이나 하수관 누수가 있으면은 그래서 지하수가 유출되게 되면 바로 싱크홀이 발생을 하는데, 어제도 이제 인천에서 싱크홀이 발생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비가 내릴 땐 최근에 싱크홀도 같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산사태 같은 경우는 저 토양이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은 물을 많이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무게가 증가하죠. 그렇게 되면은 지반이 약해지면서 중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이제 빗물에 의해서 토양이 식여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반의 안정성도 저하가 되고, 여기에 이제 경사가 급한 지역, 혹은 나무가 별로 없는 삶이 울창하지 않은 지역, 또 절개지들, 혹은 사람들이 개발한 지역은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우특보가 발령되면 바로 미리 대피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폭염 그리고 폭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겨나고 있는 양상인데 8월의 남은 기간도 이런 날씨가 계속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올 여름 특징이 비가 오는 시간은 짧고 그 이후에 폭염이 다시 길고 또다시 폭우가 내리고 다시 폭염이 오고, 이게 이제 도돌이표 같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남쪽과 북쪽 고기압의 힘겨루기인데, 남쪽이 강하면은 폭염이 오고 북쪽 고기압이 강하게 내려오면은 이제 그 사이에서 정체전선으로 비가 내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일단 이번 같은 경우는 내일 오전까지 이제 수도권 지역에 비가 내린 이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을 하면서 폭염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여요. 네. 일단 정체전선 북한 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제 가장 오래 기간을 예측하는 것이 상층 5km의 앙상블 모델들입니다. 세계 기상기구나 이제 미국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이 모델들을 보면은 8월 말까지는 대개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영향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8월 말까지는 폭염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다만 수도권 지역은 정체선이 북한에 있는 정체선 말단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호우도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처럼 강한 호우는 아닐 것을 일단 보고요. 일단 수도권은 지금 예상으로 본다면 8월에는 폭염이 다시 발생을 했다가 9월 초 정도에 내려오는 가을 장마 때 이때 또 다시 호우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오락가락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비 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도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경북 상주에 있는 철제 구조물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 중에 숨져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경북 성주에 있는 철제 구조물 공장입니다. H모양 강철 기둥이 잔뜩 쌓인 현장에는 작업이 멈춰선 채 정막만 흐릅니다. 오후 2시 20분쯤 이 공장에서 철제 계단을 만들던 60대 노동자 A씨가 1톤 정도 무게의 철판에 깔렸습니다.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송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노동자 A씨는 30년 넘게 철제 구조물 관련된 일을 했고 사고가 난 이 공장에서도 4년 정도 일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A씨가 외국인 노동자와 2인 1조로 작업했고 철판 밑으로 들어가 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든 상태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이 안쪽에 들어가가지고 작업하다가 이게 크레인을 거서 또 오닥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사람들 다 불러가 조치해달라고 119까지 전화해달라고 그래도 119 전화했고요. 사고업체는 직원이 50명 정도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청은 곧장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함께 일한 직원과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은 잘 지켰는지, 사업주의 잘못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노동청 대구 서부지청에서 나가서 공장에 전면 작업 중지했고요. 참고인들 조사하고 조사 착수했습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팩스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특공대가 현장을 수색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강혜경 씨를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경찰이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6년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26살 장재원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4명이 또래 학생 2명을 폭행하는 등 집단 괴롭힘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주 뉴스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5시 기준으로 인명피해 상황 잠정 집계된 내용인데요. 1명이 사망했고 70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망 1명은 경기도 김포인데요. 자연재난, 그러니까 어제 쏟아진 호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호우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700여 명이 대피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 대피 인원도 700여 명이 발생했고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미귀가 인원도 7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포에서 1명이 사망했다는 중대본의 집계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분이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인지는 확인 중에 있다라는 속보까지 더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고 사명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 존원사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왜 그런 건지 보겠습니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명한 환자 임종이 다가왔다고 해보겠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살려내라고 하면 병원 입장에선 치료를 안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환자는 본인 의사와 달리 연명의료를 다 받고 사망하는 셈이죠. 의사들 입장에서 혼란을 겪는 건 연명의료의 중단 시점입니다. 이 사람이 곧 죽을 거다라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료비 부담도 커집니다. 사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람은 평균 460만 원. 그런데 7일에서 30일 이전에 중단한 사람은 1,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명의료 결정법이 아직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더 안착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중앙일보입니다. 통계청이 어제 7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속한다고 해서 경력도 돈도 안 된다며 그냥 쉬는 20대가 42만 명을 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쉬었음 인구라고 하죠. 지난달 기준 쉬는 20대가 42만 1,000명, 7월 기준 역대 가장 많습니다. 안 그래도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한데 기업들은 병력직을 선호하고요. 또 고용 상황 자체가 나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고용률은 63.4%, 실업률은 2.4%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취업자도 1년 전보다 17만 1,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60대 이상 취업자는 34만 명이 늘었는데 20대 취업자는 13만 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또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숙박 음식업의 고용 부진이 계속됐고요. 고용률은 높고 실업률은 낮은데 그냥 쉬는 청년은 많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노동시장에서 떠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매달 연금처럼 55살부터 당겨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내용을 한겨레 신문이 정리했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에 활용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지난 3월에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땐 유동화 전환 나이가 65세로 정해졌었는데 이번에 55세로 낮춰졌습니다. 10월에 5개 생명보험사에서 관련 상품이 출시되고요.
금융위는 연말까지 모든 생명보험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연금형 또 서비스형으로 나뉩니다. 연금형은 사망하면 받는 보험금의 최대 90% 내에서 비율을 정해서 매달 연금처럼 받습니다. 예를 들어 40살에 사망보험금 1억 원 상품에 가입해서 매월 15만 1,000원을 20년간 납입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수령기간 20년, 유동화 비율 70%를 선택하면 월 1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험금은 사망 뒤에 유족이 받게 됩니다. 55세 이상이고 보험료를 완납한 계약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합니다. 서비스형은 요양시설 이용료나 건강검진 서비스 등을 원가 이하로 이용하는 형태인데 설계가 복잡한 만큼 상품 출시까진 시간이 좀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끝으로 서울신문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빠져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꽤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에서만 1,000곳 정도의 매장이 누락됐다고 하네요. 정지용 서울시 의원 자료를 보면 소비쿠폰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민원이 1,225건, 이의제기를 한 매장은 1,033곳입니다. 전체 사용처 50만 곳 중에 0.2%입니다. 사용처 명단 누락이 8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결제 오류 문의가 200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외업소로 분류됐던 이의제기도 141건이었습니다. 최근에 개업했거나 주소를 이전해서 착오가 생긴 경우도 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1차 쿠폰 대부분은 발행 1, 2주 만에 소진됐고요. 2차 소비 쿠폰 지급은 다음 달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억울하게 누락돼서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이 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월 1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연천과 파주에 이어 강원도 철원에도 호우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는데요. 이곳 서울도 빗줄기가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70mm의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지속적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영서 북부, 충청 일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들 지역은 호우특보 속에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파주에 내린 누적 강수량은 이미 300mm를 넘어섰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250mm가 넘는 폭우가 기록됐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많은 곳에 150mm 이상, 영서에 최고 120mm 이상의 큰 비가 더 내리겠고요. 충남 북부에도 많게는 8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의 비도 오후부터는 점차 약화하겠습니다. 반면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남부지방은 낮 동안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수일째 너울성 파도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연휴를 맞아 해안가 방문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